안녕하세요. 8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과제로 대체합니다. 2차 시 수업은 이 1차 시 이어서 한국화가의 작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는 김한기 화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2차 시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유명한 박수근, 이중섭, 이유환, 청경자, 박서보, 정상화, 홍경택.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화가로 유명한 작품들. 그래서 그 근현대 미술의 화가부터 시작해서 최근 잘 나가는 지금 화가를 한두 명으로 제가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는 김한기 화백이어서 이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박수근 화백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여러분들 다 알지요. 그림 보면 다 알 겁니다. 이 사람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근현대사를 빛낸 미술가죠. 그리고 한국인의 그런 일상을 따뜻한 눈으로 그렸던 국민 화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김한기 화백도 그렇고 이 박수근 화백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근현대사의 그런 화가들을 대부분 보면 그 시대는 참 어렵고 힘든 그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그 예술의 세계 소재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찾기가. 그래서 이 주위에 그 시대 배경들을 보면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김한기 화백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 당시에 해외로 일본으로 음, 어디로 가요? 파리로, 미국으로 그런 그 세계적인 화가들은 그런 그 추상적인 비구상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면 그렇게 외국을 가지 못했던 화가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예술 세계를 알려줄 수 있고 한국적인 주제를 이렇게 소박하게 서민적으로 다뤄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근 화백도 같은 경우에도 이 근현대사를 빛낸 미술가고요. 또 이런 한국인의 그런 일상적인 주제를 배경으로 해서 따뜻한 그런 눈으로 그림을 그렸던 국민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양 화가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약간 그 회색빛을 주로 쓰기도 하면서 단조로우지만 한국적인 그런 주제를 소박한 서민적인 감각으로 다루었던 작품들입니다. 작품으로는 이런 빨래터, 절구질하는 여인, 나무와 두 여인, 노인과 소녀 등이 있습니다. 이 빨래터 여러분들 미술책에도 많이 보셨죠? 이 박수근 화백은 이 전쟁과 가난을 딛고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예술 세계를 구축하면서 국민작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작 빨래터는 1950년대에 그린 거고요. 여러 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빨래터 그림을. 그 중에서도 그 한 점이 이 2007년 당시 한국 작가 중에 경매로 올라가서요. 하나가 45억 2천만 원의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그가 빨래터를 자주 그린 것은 그런 아내를 처음 본 추억의 장소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빨래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렸고요. 또 이 구도가 약간 그 대각선의 구도, 대각선의 구도에 각기 다른 여인들의 그런 뒷모습, 노랑, 분홍, 옥색 등 이런 색을 입혀서 생동감을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 빨래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 그림 하나가 4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절구질하는 여인입니다.
아기업은 이런 엄마와 소녀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시절에는 엄마나 누이가 아이를 업어서 키웠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동생이 있었는데 저희 시절에도 이 포대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포대기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들을 뒤에서 그 포대기로 이렇게 아기를 업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포대기의 아기를 뒤에서 업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포대기라는 개념이 없고요. 애를 앞으로 띠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는데 요즘 그 엄마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하죠. 그렇게 띠를 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런 포대기를 아기를 뒤에 이렇게 업어서 키웠습니다. 엄마나 누이가. 그래서 박수근에게는 그런 아이는 생명의 귀한 존재였고 미래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업은 소녀, 또 절구질하는 여인, 그래서 엄마나 누이의 그런 따뜻한 그런 체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절구질하는 여인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나무와 두 여인입니다. 서민 생활의 그런 단면을 아주 가장 그 직접하게 묘출해 준 것 중에 하나죠. 이 나무와 여인이 가운데 이런 나목이 자리 잡고 있죠. 그 아래로 두 여인의 모습이 있죠. 한 사람은 머리찜을 이고 가는 여인, 그리고 한 사람은 아기를 업고 서 있는 여인이죠. 이 배치된 아주 단순한 설정이지만 박수근이 다루었던 이 모든 여인네들이 이 두 여인에 의해서 집약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근 예술의 가장 전연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아기 보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기름 장수. 그런 이후의 작품들 가운데 번번이 반복되어지는 것도 이런 작가 특유의 소재에 대한 애착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의 항상성은 박수근 예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간임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50년대 전반에 속하는 이들 작품에서는 예각적인 이런 선묘에 의한 대상의 파악과 이 마티에르의 그런 균질화된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굵은 그런 흑선이요. 테두리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흑선은 대상을 요점적으로 파악해서 들어가는 수법에서 박수근의 그런 독자적인 형태 해석의 일면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형태를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파악해서 들어가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는 대단히 이런 조각적인 요소를 많이 지닌 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화가를 이런 형태와 색채로 그 중심적인 관심을 구분해 본다면 단연 형태화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중섭 화가입니다. 여러분들 박수근 화가도 그렇고 이중섭 화가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그 미술책에 대표적으로 많이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이중섭 화가도 이 대한민국의 서양 화가로 아주 유명한 화가이죠. 또 이 사람은 소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래서 이중섭의 작품에는 이런 소, 닭, 어린이, 가족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이 향토적인 요소와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가 주로 담겨 있다는 것이 이 소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섭 화가는 이 싸우는 소, 흰소, 움직이는 흰소, 소와 어린이, 황소, 투개 이런 그 소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과 가족, 사내와 아이들, 길 떠나는 가족 이런 그 동화적인 이런 자전적인 요소도 작품들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황소입니다.
황소는 이중섭 화가가 일본 유학 시절에서 그린 소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에게 소는 인내와 끈기를 뜻하는 이런 민족적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이 소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황소와 흰소입니다. 이중섭의 소는 작가 자신의 그런 자아상과 같은 것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이중섭의 화가의 그런 심리 상태가 이 자신의 처지와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소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는 힘차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그런 애잔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게 이 이중섭 황소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길떠나는 가족입니다. 이중섭이 일본인 아내와 아들 둘을 탄 이 소달구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생이별한 가족과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을 이렇게 경쾌한 움직임과 색채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대표적인 작품은 소를 들 수 있겠죠. 다음은 이유한 화백입니다. 아직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이유한 화백은. 이 대한민국의 조각가이자 화가이죠. 이유한 화백은 일본의 그런 획기적인 미술 운동인 이 모노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양 사상에서 이런 그 미니멀리즘한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화가입니다. 이유한 화가도 김한기 화백처럼 이런 점으로 선으로 이런 것들의 관계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도 불려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이 백남준 씨와도 쌍벽을 이룹니다. 형님 아우처럼 백남준 다음 자리는 언제나 이유한 화백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다 이 미술 한류를 선도하는 맏형격인 작가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백남준 화백은 이제 미디어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그 미디어 아트와 이 이유한 화백이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그 화백은 이유한 화백은 이 관계성 그리고 지각과 현상 이런 것들의 작품을 시도도 했습니다. 모노는 일본어로 물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모노화 운동은 캠퍼스의 붓으로 그리는 그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돌, 뭐 종이, 나무 이런 소재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이런 현대미술 운동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런 미니멀리즘, 개념 미술의 동양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대신에 실제 그런 사물을 그대로 제시해서 물질성을 부각시키고 후에 가서는 그런 사물들이 위치한 시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는 것이 이유한 화백의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지각과 현상,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전시도 했습니다. 또 이 7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점으로, 선으로 이런 시리즈를 시작을 해서요. 80년대에는 이런 바람, 90년대에서 현대까지는 큰 캠퍼스에 한 번의 붓질을 담은 이런 조응 시리즈로 작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와 사물, 공간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1970년대 중반부터는 이런 평면 회화에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온 작품들, 점과 선, 이것들이 대표되는 시리즈를 통해서 자기만의 그런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점과 선으로 된 여백이다 하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선으로부터입니다. 이 흰 캔버스 위에 같은 굵기의 그런 청색의 선을 반복적으로 그어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기교나 각색,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해서 본질만 남기는 것 자체가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유아는 여기에 동양적인 사고를 접목시켰습니다. 선을 반복해서 긋는 과정에서 작가의 존재는 무의미해지고 비로소 타락 경제에 돌아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묻힌 붓을 처음 캔버스에 댔을 때보다 점점 넓혀지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은유한다. 그리고 시간도 선이나 점처럼 영원하지 않고 퇴색하거나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동양 철학을 은연중에 암시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선과 점은 이런 물성의 차원에서 보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은 선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점을 한번 이렇게 쭉 해서 쭉 나간 반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었다는 게 이 이완 작품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점으로부터입니다. 이유한 종전 최고가 기록이 났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경매에서 22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점으로부터. 이 푸른 점은 사각형의 형태를 가졌고요. 주홍색 점은 이 원형으로 회전하는 두 점이 한 세트로 구성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지만 점도 이 이유한 작품의 점은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돼서 점점 물감이 없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점이 사각형과 주홍색 점, 원형 이게 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특징, 이 작품 이유한 작가의 특징적인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청경자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전통 미술관에 가면 이 청경자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이 대한민국의 동양화가고요. 수필가이고 대학 교수이고 천옥자, 개명 전에는 천옥자라고 했습니다. 이 천하백의 삶은 이 프리다 칼로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프리다 칼로는 약간 장애화가죠. 이 사람은 굉장히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장애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걸어달지 못하고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은 평생 장애로 살아가면서 그림을 그린 프리다 칼로인데 이 사람을 비유해서 청경자도 그런 고통에 대한 그림을 그린 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받은 사람 내용은 달랐지만 이런 그쵸 달랐죠. 한가 고독으로 점철된 그의 슬픈 전설의 메시지에도 이 사랑에 대한 아픔, 삶의 비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경자 화가의 작품은 상상력에 의한 그런 주제의 함축성, 효과적인 상징성과 이런 여성 특유의 섬세한 이 감각, 화제 선정으로 이 문학성과 현대적인 조형성 그리고 이국적인 감성이 조화된 그만의 그런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 슬픔 전설의 22페이지 해가지고 그녀는 50대 중반에 이 22살 나이였을 때에 자신을 이토록 외롭게 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랑하던 동생의 죽음, 그 다음에 결혼의 실패와 첫 딸의 출산 등으로 그녀의 그런 22살은 화려한 나이테를 가진 그녀의 인생 중에서도 매우 절실한
그런 아픔으로 새겨진 한 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 슬픔 전설의 22페이지라는 제목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길레언입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서 이런 자아상을 비롯한 여인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70년대 초에는 자신이 동경하는 그런 여인상을 많이 그렸고요. 가난 때문에 타지에서 간호부로 일하면서 동생들을 책임지는 가장이었던 그 길레 언니는 화가가 소학교 시절 동경했던 선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는 그런 길레 언니가 어느 날 고향 축제에 센 노란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온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자는 이런 가족에 대한 사랑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화가가 겉으로는 아직 어린 소녀의 티를 벗지 못했음에도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던 그런 길레오니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청경자는 이런 길레오니를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삼아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통해 자신의 모종을 상기하며 마음을 정화하고자 이런 길레오니라는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하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가족 형제들이 많으면 대부분 그 여자들이 또 이렇게 특히 그 장남 장녀들이 희생을 좀 많이 했었던 시절이었기도 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핵가족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낳았죠. 또 예. 이거는 내 슬픈 점설의 49페이지입니다. 이 49세에서 50세 나이에 완성된 이 작품입니다. 자상이에요. 이게 이 자상에는 그녀는 그 아프리카의 그런 광활한 대지에서 꽃도 뱀도 없이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쵸? 코끼리 위에 이렇게 흐느끼고 있죠. 살기 위해 그리러 간다며 스케치 여행을 떠난 모든 것을 다 초월해 온전히 자신 잊을 수 있는 이런 원시적인 공간에 도달했지만 정작 그림 속 그녀는 오히려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더 외로워 보이는 그런 그 그림들을 그렸죠. 젊은 시절의 그런 낭만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옷도 꽃도 벗어 던진 채 자신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고독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런 그림들의 표현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서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술가고 이 그 박서보 화가는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그 묘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창안해서 이 연필묘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책에 글씨 연습을 하던 옛날에는 70년대에는 이 공책에다가 네모칸처럼 돼 있었어요. 그 안에 글자들을 썼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공책에 글씨 연습을 하던 둘째 아들이 노트 네모 칸밖에서 글씨가 삐져나가자 화가 나서 빗금을 막 치던 모습에서 창안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수신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본 순간 저게 바로 체념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런 묘법이라는 이런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초기 묘법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수신하는 과정에 중점을 뒀다면 후기에 시작한 색채 묘법은 손의 흔적을 강조하는 대신 일정한 간격의 고랑으로 형태를 만들고 풍성한 색감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묘법이란 그린 것처럼 긋는 방법이라고도 풀이되고요. 프랑스어로 에티튜드라는 쓰기라는 의미도 지니기도 하고요. 또 선을 긋는 행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물감을 바르고 연필로 수없이 선을 그은 연필묘법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1970년대 초기에는 이 면필묘법, 1980년대 중기에는 중기묘법, 그 20년대 이후에는 색채묘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연필몇법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수신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색채몇법이요. 2000년대 그 이후에는 손의 흔적을 강조하는 대신 일정한 간격의 고랑으로 형태를 만들고 풍성한 그런 색감을 강조해서 자연과의 그런 합입을 추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2달 이상 물을 충분히 불린 한지를 새겨 캔버스 위에 붙이고 표면이 마르기 전에 심으로 이루어진 굵은 연필로 선을 그어가면서 연필로 긋는 행위로 젖은 한지에 이런 농부가 논두렁을 갈대같이처럼 이런 산과 고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말린 후에 스스로 경험한 자연 경관을 담아내기 위해서 아크릴 물감을 덧입혔고요. 이런 것들을 한 기법의 화가입니다. 이렇게 연필로 그어내는 행위를 반복해서 완성한 작품에는 축적된 시간이 덧입혀지고 작가의 철학과 이런 사유에 직조한 리듬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각 프레임 안에 담아놓은 색입니다. 홍시색, 벚꽃색, 유채색 꽃색, 와인색, 단풍색, 황금 올리브색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색은 모두 자연이 애써서 이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홍시색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홍시색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 검은색, 오방색, 흰색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강렬한 색감을 내기도 하고 빨간색은 선명했으나 공격적이지 않다. 뭐 노란색 앞에서는 몇 년간 보지 못한 제주도의 유채꽃밭 같다. 뭐 이렇게 떠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죠. 1970년대에는 연필 몇법을 했고 80년대에는 중기 몇법, 2000년대는 색채 몇법을 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 작품들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국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런 단색화를 이 행위의 무목적성, 행위의 무한 반복성, 행위 과정에서 생성된 흔적, 정신화 뭐 이렇게 3가지 요소로 정의 내린 이런 회화의 새로운 역할을 뒷받침했다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정상화 화백입니다. 정상화 화백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화백은 백색, 단색조 회와 모노크롬을 넘어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무한한 반복과 긴 기다림, 작품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제, 이 화백도 모자이크식의 작은 네모꼴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약간 이 시대 화가들은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네모꼴의 면도 다르게 해서 이 안에 이런 그림들을 표현을 하나의 그런 사각형의 패턴 이런 것들을 줘서 색을 주기도 하고 이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미니멀리즘한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형태를 이야기도 합니다. 이 미술 평론가들은 지금 이 정화백의 화면 구성에 주목하고 미니멀리즘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질서 있고 인간의 그런 서정성과 질서 있는 구축성이 공존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색조의 추상화가지만 이런 침묵의 언어, 무제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젊은 화가인데요. 홍경택입니다. 이 사람은 선과학이 뒤섞인 세상에서 구원을 꿈꾸는 수줍은 화가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종교에서 포르노까지 우리 시대의 모습을 생생한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 교향, 바우르이세, 현란한 어둠의 목소리, 파카스, 프린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동경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림의 대표적인 것은 연필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재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이겁니다. 커다란 화면 가득히 연필을 빽빽하게 그려놓은 연필 그림입니다. 색색의 연필들이 마치 분수가 쏟아지듯 하늘을 불꽃놀이처럼 펼쳐지듯 이렇게 분출합니다. 이런 강렬한 이미지의 새로운 그림을 찾던 젊은 기획자들이 눈을 단박에 사로잡았죠. 이게 서재 그림입니다. 초현실주의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이런 서재 그림, 글씨, 이미지, 패턴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글자 그림 역시 젊은 작가 홍경택을 한국 미술의 유망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